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달 탐사 쪽지 예산으로 국회가 우리 국민들께 정말 큰 웃음 한번 선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구 쪽지 예산 대신에 국민 쪽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일찍 원래 시작을 하시나요? 이것 때문에 일찍 오셨죠? 원래 이거보다 더 일찍 나갑니다. 아, 그러세요? 보통 출근 시간이 6시 내지는 6시 반. 야, 국회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새벽에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전부 가서 사우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새벽부터 네. 지역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지역구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체로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납니다. 요새 제가 국회의원들 일정 잡으려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김장철이라서 새벽부터 집집마다 네, 가가호 맞아요. 방문하느라 일정을 못 잡겠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자, 우선 지금 국회가 또 파행입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에 이제 지금 법안 심의 막바지 네. 그리고 예산 심의 막바지 상태에 있었는데 어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우리 여당의 잦은 약속 위반과 말바꾸기를 이유로 상임위 일정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국회의장께서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올해 국회 선진화법상 예산 국회 통과 시한이 12월 2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안들 중에는 이 법안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입 예산이 확정될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이 있어요. 주로 세법입니다. 네. 세입과 관련된 네네. 이거를 국회의장께서 이 국회법상 관련 상임위 위원장들과 상의를 해서 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의장께서 상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네. 여당 상임위원장들 간에 협의를 하셨겠죠. 네. 40여 개 법안을 지정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네. 여야가 합의하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12월 2일 이전에 논의해서 네.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12월 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며칠 안 그렇습니다. 남았어요. 예, 12월 2일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상 시한도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올해 이제 정기국회가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예. 초반에 약간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산안 법률안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안 됐으니 남은 며칠이라도 연기를 해서 네. 지금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담배세라든지 네. 또 법인세라든지 이런 네. 쟁점들이 많아요. 예.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한 이후에 합의해서 처리하자라는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네.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는 12월 2일 시한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네. 국회 선진화법이 그어놓은 12월 2일이라는 통과 시한을 놓고서 네. 좀 일방 처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아니 근데 국회 여당 측에서도 원하는 법률안이 꽤 많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밀어붙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원활한 국회 운영이 어렵게 되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닌 나머지 법안들은 네.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야 통과될 수 있는 게 이제 현재의 국회법인데 이렇게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정상적인 의사 일정에 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예산안 그리고 예산 관련된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 의사일정 진행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회가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일정을 다소 좀 늦추더라도 네.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하고 가는 게 좋은데 12월 2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너무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중요한 쟁점 사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본회의에 이렇게 올려서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여전히 이게 통과가 안 된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예산 소위는 계속 파행 상태에 있는 거고 네. 여야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그 조세 소위 세법을 네. 심의하는 여기서도 뭐 법인세, 담배세 이런 세법들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뭐 잘 결론이 나진 않죠. 이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쟁점 사안들도 그 해당 상임위 그리고 그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네. 그냥 여야 교섭단체 테이블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저희 같은 비교섭단체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거래와 네. 어떤 뭐 그 타협에 의해서 성사가 되는 거죠. 물론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그런 정치적 타협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그걸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 또 국민적 그 과정에 대한 네. 국민적 공론화 네. 이런 거 없이 이게 교섭단체 대표 테이블로 가서 흥정하듯이 이렇게 매번 법률안과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지금 그 세출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세입과 관련해서 법인세, 담배세가 최대 쟁점이긴 그렇습니다. 한데 이거 법인세, 담배세 그냥 정부 뜻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법인세 올리지 않고 담배세는 올리고. 아마도 그 정부 여당에서는 법인세 세율 올리는 거는 뭐 일종의 금기처럼 여기고 있어서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고 네. 대신에 그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일부를 네. 축소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네. 지금 우리 감세로 인해서 네. 그 세수 기반이 현저히 약화돼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해 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법인세를 인하하면 네. 기업들이 늘어난 그 자금 여력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고용을 더 많이 할 거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네. 법인세 인하에서 투자가 늘었고 고용이 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기업의 그 유형 자산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비 투자 증가를 볼 수 있는 네.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상태고 그다음에 특히 법인세 감세를 많이 받은 대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네. 이게 이제 대기업이 얼마나 고용을 늘렸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그 깎아줘서 투자나 고용이 늘었다는 증거는 없는데 반대로 사내 유보금이 3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기업의 그 업무용 비업무용 토지 보유 이게 크게 늘었어요. 결국에는 국민들 몫으로 돌아와야 될 네. 그런 세금을 깎아줘서 대기업의 금고 늘리고 땅 늘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과세 감면 이런 거를 일부 뭐 축소하는 걸로는 될 게 아니고 네. 그 법인세 세율 3% 내렸던 거를 최고 세율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네. 그 우리 25%. 약화된 세수 기반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뭐 그 복지 예산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걸로 네. 인해서 막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싸움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요. 볼썽사납잖아요. 네. 이 문제 해결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당장 네. 지금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학교 급식이 중단되거나 네. 아니면 아이들 보육 지원이 중단되거나 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3% 올리면 한 해에 9조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이나 혹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이나 다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쉽고 간편한 길을 놔두고 왜 정부 여당은 그렇게 어려운 없어서 죽겠는 서민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회가 파행이 되면 당장 12월 2일 날 정의화 의장은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도 똑같은 뜻인데 네. 여당은 다수고 야당은 소수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국회에서 한판 하고 그냥 정부 여당 뜻대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그런 걸 봐왔거든요. 네, 매년. 뭐 한판 하는 건 어렵죠. 지금 선진화법상 몸싸움 이런 건 몸싸움도 못하니까 못하고. 말싸움을 하겠죠. 네. 그리고 아마 정부 여당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과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뭐 정부 원안이 됐든 아니면 여당의 수정 동의안이 됐든 그게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안들에 있어서 원활한 그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의 그 국회 역할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도 그런 결과를 저는 원하지 않으시리라고 보고 지금 국회가 법정 그 폐회 시한은 12월 10일입니다. 정기국회가. 네, 그렇죠.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이라는. 그리고 어쨌든 여야 합의하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부담은 네. 여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야당도 있는 겁니다. 야당이라고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2일이라는 시한을 고집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 사안들을 협의하고 네. 통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이 일을 고집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선진화법상 정해진 시한이라고 네.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참 모순인 게 네. 국회 선진화법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악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자기들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또 악법이라고 하면서 하면서 12월 이 2일을 꼭 지켜야 된다. 멘탈이 2중 정상이야. 3중에 그런 자기분열적인 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네. 예컨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예산을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당이 예산을 그리고 야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그리고 그 국회가 법안을 가지고 이제 심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의 그 입장을 가지고 조율하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버티기를 하면 법안 가지고 또 이쪽이 싸움을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그러면 주요 법안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좀 걸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뭐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 그래서 정부 여당이 꼭 하고 싶어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네. 뭐 30개 지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었고 그 내용들을 보면 뭐 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같은 경우에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 특히 이 통과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법이고 또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크루즈 산업 뭐 육성을 위한 그런 법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게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서 네. 통과될 뻔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법사위에서 지금 홀딩이 돼 있는 네. 그게 뭐냐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해 주는 법안이에요. 선상 카지노 예. 허용 법안. 뭐 그런 법안이라든지 예.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 경제 살리기라는 차원에서 네. 정부가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예산안 그 부수 법안은 아니에요. 네. 그 예산안 부수 법안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하고 나면 나서. 이 법안들 통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거는 윈윈이 아니라 서로 예. 루즈루즈하는 이런 루저가 되는. 네, 루저가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12월 10일 국회 정기국회 법정 시한 내에 그 예산안과 법률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네. 2일이라는 불과 일주일 차입니다. 네. 그런 선진화법상 통과 시한을 예. 너무 고집하지 말고 네. 열어놓고 협의를 해서 12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자. 네. 물론 이제 그 전례를 보면 매년 12월 31일 날 그랬죠. 이렇게 통과가 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여야가 다 인정하는 바기 때문에 남은 며칠이라도 이게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숙의하고 네. 또 국민적인 그런 공론화 속에서 통과를 시키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박 의원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는데 정부 여당이 늘 최근에 정치하는 애티튜드가 태도가 굉장히 그 위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네. 그리고 관철하려는 듯한 예.
그리고 결정하면 따르라는 네. 지시형 정치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야당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또 해법을 찾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네. 하루도 좀 굉장히 숨가쁘게 정치 국회가 흘러갈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우선 예산안 관련해서 감액 심사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끝난 네. 것이고 이제 증액 심사를 해야 되는데 증액 관련해서 요때 쪽지 예산이 엄청 왔다 갔다 다닙니다. 매년 그래 왔습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요때 찔러 넣는 예산 규모가 꽤 된다라는 네. 것인데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요때 찔러 넣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총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기들이 넣은 것밖에는 뭐 모를 텐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증액 심사가 투명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증액 심사를 투명하게 했던 적이 없어요. 투명하게라는 건 뭐냐면 네. 국회 이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산하에 예산안 조정소위가 그렇죠. 이른바 개수 조정소위라고 네. 하는 조정소위가 구성이 돼서 감액 심사까지는 조정소위 회의를 하고 조정소위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일부. 네. 근데 증액 심사에 들어가면 조정소위가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고 여야 간사와 네. 예결위, 네. 그다음에 예결위원장과 네. 그다음에 넷이서. 기획재정부 뭐 보통은 차관 네. 이렇게 넷이서 네. 그냥 결정을 이름 해버려. 모를 장소에서 국회도 아닌 네. 기자들도 모르고 네. 국회 이름 모를 장소. 요거 네. 재밌다. 국회 행정실 직원들도 몰라요. 네. 어디서 하고 있냐고. 보통은 호텔이라고 알려지는데 네. 어느 호텔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가 뭐 거의 매년 그랬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네. 증액 심사는 예산안 조정 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찬가지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와 네. 그다음에 정부 재정당국자 네. 간의 어떤 이 간담회라는 이름의 딜. 밀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딜도 있는 거죠. 딜도 얌전한 표현이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네. 쪽지 예산, 뭐 요즘에는 카톡 예산이라고 합니다. 카톡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래요. 카톡 예산들이 비일비재하고 네. 뭐 공의 선언을 했어요. 여야가 올해 예산 심의에서는 쪽지 예산은 없다. 네.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들도 선언했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네.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네.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몇몇 의원들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쪽지 예산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이 정도 해도 된다. 특히 이제 정부가 낭비하는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뭐 중복 예산 이런 것들 중복되고 뭐 이제 그 관료들이 예산을 더 따내려고 하는 거에 비하면 한 해 국회의원들이 찔러넣는 거 얼마 안 된다. 그까짓 거 뭐 이런 태도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300명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규모가 국가 예산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게 300조인데 네. 300명이 네. 저 1,000억씩만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30조예요. 네. 그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그 대부분의 그런 쪽지 예산들이 네. 낭비성 예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쪽지 예산이 대부분 지역구 예산이고 네. 지역구의 민원을 반영한 예산 그리고 지역구의 SOC 사업과 관련된 예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전례로 봤을 때. 네. 근데 정부의 SOC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거쳐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가재정법상 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지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찔러넣는 쪽지 예산은 그런 비용 편익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 SOC 중에서도 네. 낭비성 SOC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역에 가면 왜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 있는데 차가 하루 종일 하나도 관찰해도 차가 안 차가 안 다니는 다니는.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어마무시한 공원의 규모가 있는데 사람은 거의 없는 뭐 이런 데가 있죠. 이런 게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 재정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양돼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 이 저 선심성 예산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생색내기 네. 지역에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는 굉장히 좋은 예산이지만 주민들한테 생색내기는 좋지만 실제 그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잘 안 얹죠. 국회의원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절대 가슴에 손을 얹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쪽지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약간 자족적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따왔다. 이거 굉장히
지역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걸로 다음 선거를 좀 내다보는 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지역 유권자들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뭐 또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시죠. 네. 유권자들이 대개는 좋아하시고 네. 그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네. 가장 효과가 직접적인 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느냐 이런 걸로 지금까지는 그 대표되어 왔지 않습니까? 또 그랬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뭐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의 주체이기도 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자기 지역 발전만을 생각한다면 이 국가 발전이라는 책임은 공동화되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만 남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달라져야 되는데 네.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연말이 되면 지역 예산 확보에 그것도 대부분은 사실은 선심성 SOC 예산이 많은데 그렇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말로 그 국가 발전과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인 네.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에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이제 국민쪽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 나름대로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도 네. 쪽지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쪽지 예산을 부정적으로 언론이 쓰죠. 네, 좀 더 긍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로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네. 국민 쪽지 예산이라는 그 발상을 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각종 선심성 쪽지 예산에 밀려서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예산안들을 찾아서 오히려 국민 쪽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언론에서는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또 국민들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정작 다른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많이 없으시다. 안타깝다 이런 그렇겠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국회의원들의 정말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그것이 그 자기 동네, 자기 선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비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결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국민 쪽지 예산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요 아이디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예, 예. 지금까지 모두 8개의 국민 쪽지 예산을 그렇습니다. 좀 그 내놓았는데 이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1호가 노동 관련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그 정부 청사에 청소 용역을 하시는 그 파견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 노동자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거나 겨우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래왔던 게 사실이에요. 네. 특히 이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저희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네. 헌법재판소, 뭐 대법원 등 법원 관련, 법무부 관련 청사들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이 용역 노동자들이 시중 노임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고, 네네. 근데 2012년도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정부 합동으로 이분들의 임금을 그 시중 노임 단가, 즉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주겠다는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안행부, 기재부, 뭐 노동부 해가지고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는데 네네. 정작 그 지침 발표의 주체였던 안행부 청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그 이 시중 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었던 거죠. 부끄러워해라 안행부. 안행부뿐만이 아닙니다. 뭐 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야. 그래서 이번에 네. 국정감사에 이어서 법사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네. 법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무부 산하기관에 그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증액 예산분 70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요 성과네. 예, 성과인데 예. 근데 기획재정부가 이걸 반대합니다.
지금? 예, 기획재정부가 반대의 이유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법원이나 법무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로 확대가 돼야 되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정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얘기인 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그러니까요. 정부 지침을 발표했다니까요. 청소노동자들 네. 정부 청사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 단가에 맞춰서 임금을 주라. 네, 그리고 해놓고. 그 발표의 주체가 기획재정부, 안행부, 노동부, 기타 등등이었어요. 아니 새누리당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한 입 갖고 두 말 세 말 합니까? 그러니까 막 입이 여러 개 있는 것 입이 같아요. 여러 개 그래서 있어요. 이거를 그 법사위의 예산안 그 소위에서 증액한 대로 70억 원을 전액 그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네, 결정을 해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지금 이게 상황은 이제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증액 심사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지금 그 이름 모를 장소. 예. 예컨대 호텔 예. 여기에서 요 70억 예. 여기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도 눈 똑바로 뜨고 감시를 좀 네네. 해봐야 그래서 되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요거는 드네요. 진짜 쪽지 예산을 넣었어요. 이거는 진짜 쪽지 예산. 언론에다 발표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호텔에 넣었어요. 야당 간사실에 네. 야당 간사실에 이춘석 의원한테 네 진짜 쪽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건 꼭 정말.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야당 그 예산조정 소위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은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 방송 끝나고 이춘석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요 해보세요. 이 70억 어떻게 되는지 네. 확인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강 관련된 것도 있네요. 4대강이 그 뒤처리 예산, 4대강 사업 뒤처리 예산이 그 그러니까요. 말도 정부 못하네. 원안에 비해서 증액돼 가지고 1조 7,427억 원이 국토위를 통과했어요. 네.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뭐 그 보유지 관리하는 예산도 있고 또 4대강의 그 지천들 네. 뭐 정비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포함이 돼서 증액됐는데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네. 그 국토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만 이 증액에 반대했고 상당수는 동의를 했다는 거죠. 왜 동의를 했냐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4대강의 지류 그 지류에 이분들의 이제 지역구들이 다 인접해 있고 그 지류 정비 예산은 4대강 예산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그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게 아니죠. 그 다 4대강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가장 황당한 거는 경인운하 홍보관 예산이 50억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경인운하 아라뱃길 4대강 관련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표적인 실패 사업인데 네. 이걸 홍보하겠다는 예산이 50억 원이 그 정부 안에도 없던 것이 네. 국토위에서 증액돼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 맥락이 뭔지를 봤더니 그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힘이 세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뭐 그 새누리당의 뭐 친박 실세 그룹 중에 하나이고 네. 또 예결위 여당 간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원안에도 없던 50억 원 증액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인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도대체 경인운하를 홍보할 게 뭐가 있냐. 이거는 홍보할 게 아니고 그 실패에 대해서 처절히 반성해야 될 사업을 홍보하겠다고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참 돈을 이런 엉뚱한 예산 데에 다 갖다 쓰는구만요. 네,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국민쪽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감액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감액 심사에서 감액 심사에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이건 안 된다 네. 해서 일단 유보가 돼서 네. 이것도 이제 뭐 마지막에 여야 그 간사와 네. 상임위원장 이런 그 예결위원장 테이블로 넘어간 상태인 거죠. 요것도 그럼 호텔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이것도 그런 확인이 필요한 이거 전부 다 예산입니다. 확인해봐야 되겠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저 국방 예산 관련해 가지고 아주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게 있어요. 네, 예비군 그렇습니다. 훈련 교통비. 네. 요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우리 지금 예비군들이 280만 명입니다. 현역 그렇게 군인들의 많습니까? 5배. 예, 280만 명의 예비군들이 이 사안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 예비군 훈련 가면은 교통비를 줍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2,000원 줬다가 네. 1,000원씩 찔끔 올려가지고 작년에 이제 5,000원을 줬거든요. 네. 그리고 밥값 6,000원 이렇게 해서 예비군 훈련 가면 11,000원을 줍니다. 서울로 가든 저기 원주로 가든 뭐 강원도로 가든 예외가 없어요. 네. 근데 이 국방부에서 예산안 그동안에 쭉 요구를 했던 걸 보니까 매년 이 예비군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국방부는. 네.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국방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정확히 한 30%씩 깎았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올해 했어요, 올해. 네네. 올해 예비군들 그 44개 그 예비군 훈련 부대에서 10,000명 대상으로 그 샘플로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교통비로 한 13,000원 조금 넘게 쓰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지방 이 교통수단이 불편한 데서 오시는 분들은 15,000원 좀 넘게 쓰는 걸로. 네네. 그리고 예비군 이 훈련비 중에 교통비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낮아요. 83%가 불만이다. 네네. 이렇게 굉장히 어필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네. 보면 그 올해 이제 뭐 160억 원 정도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167억 원 정도. 국방부에서는 한 8,000원 정도로 올리자. 그래서 18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네. 기재부가 또 깎았어요 이거를 한 뭐 40몇 억을 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종전대로 하라 이런 거죠? 기재부는. 그렇죠. 기재부 국방부 안대로 저는 통과시키자. 근데 이걸 실비 수준으로 가려면 네. 297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크다면 클 수 있는 예산안인데 경인우나 홍보관에 50억 원 때려 박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 예비군들이 군 복무 중에 의무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고 네. 한 달 그 현역 군인들 월급이 용돈 수준이잖아요. 용돈보다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제대한 사람들이 학업이나 또 자기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를 지장을 받으면서 가서 훈련을 받는 건데 교통비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국가가 양심이 좀 없는 거죠. 양심불량. 네. 야, 요거 저 280만 예비군들이 그 박원석 의원한테 큰 박수를 보내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할 기회까지 줘. 네,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은 참 좋은 방송이에요. 네, 그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뭐 안전 예산, 지방 재정 예산, 뭐 에너지 예산 뭐 등등 있는데 저는 이게 참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문화 관련인데. 네. 그 소위 최고원법.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참 그때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예술인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네. 그 아무도 사실은 그럴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굉장히 그게 화려한 직업이지 네,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살고 있다니 네. 아마 다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이번에 증액 예산으로 뭔가 넣으신 것 같아요. 네. 북미 쪽지로. 이게 이제 고 최고은 씨 이분이 작가셨습니다. 네. 그 지병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근데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그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네. 업을 그만두거나 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계곤란과 이런 또 심리적인 절망 속에 자살을 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예술인 복지법 제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네. 이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쪽지 예산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네, 네. 지금 예술인 중에 한 66.5% 정도가 창작 활동 관련 수입이 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래도 한 500만 원 되지 않을까? 월 100만 원 이하입니다. 얼마요? 100만 원. 이야. 예술인들의 거의 70% 관련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 해가지고 밤에 저 대리운전 뛰고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이런 거 말고 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인은 어떤 예술인입니까? 모든 예술인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소설가도 있고 거기에는 연극 배우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알기로는 뭐 그냥 작가도 있고 무슨 그 영화 스텝 영화 스텝들도 있고 그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화려한 예술인의 세계는 예. 불과 예술인들의 그 한 5% 내지는 그 미만만을 그렇구나. 보고서 그걸 화려한 직업의 세계라고 하는 거고 정작 예술인들의 대다수는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자기 창작 활동을 통해서 이게 진짜 곤란하네요. 이래가지고 네.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게 뭐 한류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거?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예산이 그런데 불과 2.6%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205원. 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1인당 지원금을 한 월 50만 원밖에 지금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증액시키자. 그래서 최소한 한 뭐 2배 네. 이런 정도는 증액시켜야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창조경제예요. 달리 창조경제가 아니고. 네. 이 정부가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사실은 신통한 컨텐츠 하나 내놓은 게 없는데 지금 우리 그 문화예술 경쟁력이라는 게 뭐 한류 이런 것을 보듯이 물론 한류는 이제 대중문화에 국한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춰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그 예술인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그런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네. 그런 자치단체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서 네. 이 창작 지원 기금을 만들었다면 그게 제대로 사실은 창작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려주자. 맞아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신대철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신대철 씨 얘기가 한 회 음원 스트리밍을 받으면 0.36원이 그 아티스트한테 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쌀 8톨 반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예술 분야도 문화 분야도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각한 양극화가 있고 그리고 전부 이게 그 음원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아주 대형 그 연예 기획사들 뭐 이런 쪽으로 몰리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이렇게 소외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국회에서 좀 꼼꼼하게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8개의 쪽지 예산을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또 남아 있나요?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발표하려고 하는 게 그 경비 노동자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쪽지 예산을 만들어 달라. 최근에 이제 신현대 그렇죠. 아파트 네. 우리 뭐 막말 그걸 통해서 경비 노동자가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 그 뒤에도 신현대 아파트에서 109명 전원해고 109명을 전원해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네. 참 저는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굉장히 분노스러운데요.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그 겨울을 보내고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국민 쪽지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노동부에서 발표한 60대 이상 그 고용유지 대책 중에 고령 경비 노동자 고용유지 대책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 488억 원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작 그 반영돼야 되는 예산안들 중에 빠져 있는 예산안들 내지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예산안들 중에 들어가 있는 예산안들 대표적으로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번에 그 전시작전권 반환이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돼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이 사실은 그러니까요. 전시작전권 반환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권 반환이 연기가 돼가지고 한미연합사 등등이 용산에 남는다면 용산, 동두천 다 그냥 남는 기지 이전 예산에서 그 남는 부분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전작권 반환을 전제로 수립된 예산안이 그대로 지금 국회에 와 있어요. 예, 국회에 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예결위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네. 이 전작권 그 반환 연기에 따른 예산안 수정이 뭐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국방부는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전작권 반환과 무관하게 수립된 예산이다.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우기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 다 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무기 구입 예산들 중에서도 그 F-35 네.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뭐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니 예. 하지 않는 거니 네. 그리고 지금 우리 F-35 구매 계약에 따르면은 우리는 기술 이전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이걸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대당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몇천억 네. 뭐 1조 네. 이렇게 되는 네. 사업 아닙니까? 네. 이런 예산들도 대폭 삭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정부 청사 하청 노동자들 청소하는 하청 노동자들 예로 들었지만 네. 그리고 예술인들도 예를 들었지만 심지어 월 100만 원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그런 복지 예산 혹은 그 기타 민생 예산들은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앞으로 국민 쪽지 예산으로 요구할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호부터 8호까지 내셨는데 이게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요. 네.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뭐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액만 있는 게 아니고 감액도 감액까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예. 합쳐 보면은 네. 뭐 4대강 예산 같은 거 화끈하게 빼고 네. 나머지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뭐 불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 넣는 거에 비하면 조적지열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것만 있어도 우리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장윤선의 팟짱. 자, 제가 보기에 박원석 의원께서 지금 제출하신 이 국민쪽지 예산 1호부터 8호까지 요것만 돼도 정말 일단 언발은 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국민들이 제가 좀 물어보질 않으셔가지고 예.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어떤 제가 건데요? 냈던 국민쪽지 예산 4호인데 네, 안전 예산. 네. 네. 지금 정부가 세월호 그 실종자들 구조 작업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여론을 만들어 가서 우리 가족들께서 정말 숭고한 결단을 해가지고 그 수색을 중단하고 인양을 하는 거를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 인양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11월 14일이었던가요? 네. 갑자기 진도 그 정부 대책반을 해체하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가족들은 뭐 우리 실종자들 찾을 때까지 진도에 지금 남아 있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희망, 기대 이거를 그 누구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 인양을 위해서 또 그걸 통해서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세월호 인양 비용이 단 1원도 편성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비비로 하겠다. 근데 예비비는 집행의 그 투명성, 네. 내지는 그 집행을 반드시 한다. 이런 걸 담보할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네. 예비비라는 것의 성격상. 본 예산에 이 세월호 인양비 비목을 신설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걸 주장을 했고 네네. 해양수산부가 국회 의결위 심사 과정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들 거다. 그럼 일단 1,000억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해야 된다. 써라. 이게 예. 이제 제 주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의 그 김모 의원, 뭐 실명을 제가 밝히세요, 얘기한 김진태 의원, 예. 이분이 그 돈이 많이 예결위 든다고 심사 했죠. 과정에서 돈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인양 안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분노를 자아냈는데 그렇죠. 본인이 그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자기 지역과 관련해서 증액시킨 예산이 918억 원이에요. 대부분 도로 닦고 다리 놓고 그 강원도 그 본인의 지역구 플러스 강원도 민원 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사무실에서 거의 소리를 지를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네. 세월호 지금 인양해서 그 실종자들 구조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는 인간이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네. 지역구의 지역구 사업 내지는 그 인근에 연관된 사업 예산을 918억 원 증액시키는 건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서 국회의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는 거냐. 전 너무 사실은 화가 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김진태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화가 나게 만드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본인의 전략인지 네.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게 또 통한대요, 지역구에 가면. 저는 네. 그게 참 그런데 경상도하고 강원도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욕 바가지로 먹지만 동네 가면 잘했다고 박수 받는다. 그러니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 이런 걸 좀 함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세월호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원도 도민들의 그리고 그분이 춘천일 텐데 아마 네, 춘천 맞나요? 춘천이에요. 예, 춘천 시민들의 민심이 그리고 그분들의 높아진 정치 의식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믿습니다. 예, 이 예산은 저는 꼭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유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9명 사실은 그분들이 인양에 반대한다고 끝까지 수색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정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수색 환경도 안 좋고 잠수부들도 못 하겠다고 하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를 고려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국가가 제대로 된 인양 계획도 수립 안 하고 인양 예산도 본 예산에 한 푼도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인양 시점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비목신설해 가지고 편성하자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좋은 쪽지 예산입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이춘석 간사 통해서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은. 아니에요, 받으세요. 네. 그 전화도 받고 출연도 원해. 출연 꼭. 네, 네. 출연을 해서 국민쪽지 예산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아침 정말 일찌감치 출연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들만 좀 처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이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공격성 얘기가 나와서 지역구 의원들도 뭐 이렇게 남의 동네 예산 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례대표니까 네. 이런 국민 쪽지를 하지만 의원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네. 저 박원석 의원이 네. 자기 발등을 찍는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저희 보좌진들도 네. 너무 이렇게 자기 발등 찍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 네. 얘기하지만 네. 저는 그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네. 그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가 너무 지나쳐요, 지금은. 그렇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입니다. 1년에 300조밖에 없어요. 네. 그 300조를 어디다 쓸 건가를 결정하는 게 국회 예결산 심사입니다. 그러면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이런 시야에서 예산을 바라봐야지 자기 지역만 바라봐가지고 우리께 우선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런 다툼 속에 지금 예산안 심사가 매번 이렇게 왜곡돼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 스스로부터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야에서 그 예산안을 그 대하고 또 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역구에 가서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의 발전, 국민의 발전이라는 관점을 먼저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국회 취재를 해보면 3월, 1월, 2월, 3월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까지는 거대 담론, 국가 발전과 국가 비전을 다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연말로 들어가면서 예산 전공이 되면 작아지는 거죠. 전부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돼. 동네만 신경 써. 그래서 저는 이러니까 우리가 국가 발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좀 반성을 하면서 전반적인 나라 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우리 동네가 아니더라도 남의 동네는 뭐 어떻습니까? 좋은 데 있으면 다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전을 좀 생각하면서 증액심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